지금 미국에서 틱톡이 뜨거운 이슈로 올랐죠. 뭐 그 이후 화웨이도 뭐 그 제재를 받고 있고요. 지금 근데 틱톡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하네, 반대하네, 뭐 반별 말이 있었는데. 틱톡은 일단은 그 오라클이 약 12%, 그러니까 틱톡이 해외 법인의 12% 지분을 갖고 그다음에 계속 뭐 회사는 계속 쯔지의跳动이라고 하죠. 중국어로 바이트댄스 거기서 뭐 계속 대부분 지분을 갖고 가는데 오라클이 10% 갖고 가는 이유가 그 해외 고객들이 데이터를 오라클이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꾸 계속 중국이 빼간다 이러니까. 그래서 오라클이 트럼프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가는 걸로 하는데 근데 몰라요. 왜냐면 중국 정부가 지금 동의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이게 정치적 이슈가 돼버렸어요. 이게 틱톡이. 네, 그렇죠. 사실 트럼프의 틱톡 제재에는 페이스북이라는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그게 이번에 되게 재밌어요. 그 청문회 국회 청문회에서 그 미국 국회의원들이 질문했어요. 중국의 이 기업들이 미국의 고객 데이터를 빼가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인텔이나 이런 다른 아마존이나 이런 다른 그 IT 기업들은 없다 그런 일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한 명이 빼간다고 말했거든요. 그게 페이스북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틱톡이 페이스북 경쟁의 상대자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스냅챗 1위고 그렇죠. 2위가 틱톡이고 3위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근데 이게 페이스북의 저크버거가 트럼프 팬이에요. 완전히. 트럼프도 말은 안 해도 페이스북 팬인 거예요. 틱톡을 죽이는 게 페이스북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트럼프가 처음에 계산을 페이스북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이 자기 편이니까. 트위터는 반 트럼프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가 후에 보니까 내가 틱톡을 죽이면 내가 대선이 안 될 수도 있겠네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트위터에 힘이 있으니까. 네, 틱톡에 젊은 층이 쓰는 거예요. 10대, 20대들이 틱톡을. 그럼 젊은 층 티켓을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없애버리려고 가다가 그래서 인수하는 쪽으로 가다가 간 거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용도 3위가 됐어요. 용도 3위. 그러니까 트럼프도 막 지금 뭐라고 해야지 알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또 이쪽도 챙겨야 되고. 중국이 반대를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게 틱톡도 막 강하게 나올 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외국 기업한테 안 맡긴다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불확성이 존재하는데 지금 가닥은 오라클이 하는 걸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뭐 100% 지분을 넘기는 게 아니라 아니 12%. 12%만 넘기면서 소수조조 데이터 관리. 그것만 이제 알아서 너네가 해라. 근데 중국에서 왜냐면 그걸 문제로 제기했으니까 자꾸 데이터를 빼간다고 하니까. 그럼 중국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안 가져간다고 그랬을 거 아니야 원래는. 중국은 이런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순수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도 필요는 없으나 이거는 순수 시장 행위가 돼야 되는데 어떤 정권이 중간에 가입을 해가지고 팔아라 말아라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왜 우리 기업을 갖다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죠. 그럼 일단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걸 인정하면 나중에 똑같은 일들이 그렇죠. 반복이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압력에 사례를 의해서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을 막 뺏어가는 거잖아요 강제로. 중국에서 볼 때. 어떤 루명을 씌워가지고. 그러면 지금 뭐라 그러죠? 지금 화웨이도 지금 제재를 강하고 있고 SIMC도 이제 이번에 좀 제재를 받잖아요. 지금 IT 기업들이 이렇게 압박을 받다 보면 그러니까 기술과 관련된 중국 기업들의 이 뭐라 그럴까? 이 신기술 4차 산업 기술과 관련해서 좀 많은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성장 속도가 지금 아주 빨랐었는데. 일단 SMIC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냥 논의하고 있는데 그거는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리냐 안 올리냐. 화웨이는 블랙리스트 올라갔거든요. 계열사. 근데 SMC는 그게 아니고요. 수출 제한 기업. 무슨 말이냐면 미국 기업들이 이 SMC의 부품이나 이런 거 수출할 때 제한을 주는 거죠. 아직 블랙리스트는 아니고요. 그리고 상무부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 아직은 공식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맞아요. 어떤 제재 관리 대상으로서 모니터링하고 주목하고 있고 언제든지 뭐 블랙리스트 오를 수 있는 관계 그거는 그러니까 확실히 제재 쪽으로 가는 건 맞다. 그리고
화웨이가 확실히 지금 받고 있잖아요. 9월 15일부터 이제는 미국의 10% 이상 쓰는 기업들이 다 상무부의 동의를 받쳐야 화웨이한테 수출하는 걸 돼 있으니까 이미 시작이 됐고, 화웨이가 그래서 TSMC가 공급을 못 하고 있고 칩을. 그래서 그게 재고가 6개월, 8개월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화웨이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화웨이가 뭐 파산하고 망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화웨이가 수익 구조를 보면은 그 이번에 그 인텔하고 그 AMD가 화웨이 공급을 허용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PC 칩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크탑 이쪽. 데스크탑. 그쪽은 미국이 절대적 우세니까 너네 상대 아니니까 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화웨이는 그쪽이 약해요. 주로 레노버가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주로 데스크탑 쪽 이쪽이 비중이 뭐 전체 매출이 4%밖에 안 되니까 별로 상관없다 니까 동의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화웨이 입장에서 나는 일단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기업이랑 일단 생존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략이 뭐냐면 그때 매출 구조가 주로 화웨이가 이번 2분기에 삼성을 초과할 정도로 세계에서 막 뭐 3억 대를 팔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치명적인 타격 받았죠. 휴대폰 사업. 누가 화웨이 핸드폰 사겠어요? 구글도 안 그렇지. 되고. 그리고 또 언제 단종될지 모른다는데. 단종될지도 모르고 칩도 이제 최신 못 쓰잖아요. 그렇죠. 최선진 핸드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타격이 크니까 화웨이는 지금 하는 게 데스크탑 쪽 늘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막 장사를 아무거나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 수 있는 영역을 보니까 더 클 수 있는 게 데스크탑.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상품을 만들면서 비중을 높여가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미래 5G 시대에는 사물 인터넷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 기반, AI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이쪽이 미래에는 디바이스가 다양화가 돼요. 그런 쪽을 선도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계속 커지잖아요. 그렇죠. 5G 산업의 앞으로 가치가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1,700조 위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한 유니콘 기업이 나올 거고 기석 같은 기업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화웨이가 먼저 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하고 손잡아요. 독일이 미국의 장비나 설비를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눈치를 안 보고 중국과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인피니언 그 독일 기업이 화웨이한테 미국이 내내 그럼 우리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 주로 자동차 모바일 칩 이쪽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미래 사물 인터넷 쪽이거든요. 어차피 이제 자율주행이 되고 네. 하면 자동차들이 네. 이렇게 바뀌게 될 맞아요. 테니.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자동차 쪽을 좀 키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은 어차피 이제 제약이 그렇게 되니까 타격 클 수밖에 없죠. 앞으로를 보고 네, 이 미래 시장이 산업 먼저. 쪽에 특허를 더 갖고 가는 방법하고 지금 현존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일단 사람 많이 잘려요. 특히 해외에는 화웨이 직원 다 잘려요. 그래요? 사실 한국은 이럴 때 인재를 끌어와야 돼요. 이런 잘리는 인재들은. 화웨이에서 잘리는 인재들이라면 다 중국인들인가요? 아니면은 다 있죠. 현지인들, 중국인들 다 있어요. 근데 그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은 중국 돌아가기 싫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술자인데 이전에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본토를 가기 싫은 사람. 근데 기술자, 엔지니어 이런 사람 되게 좋죠, 사실은. 그리고 사람 많이 자를 거예요. 해외를 많이 정리할 거예요. 그래 이런 대신에 데스크탑 쪽 키울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산업. 화웨이가 원래 그 기술자, 그러니까 엔지니어, 엔지니어들이 참 많은 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거의 뭐 70% 이상의 엔지니어들.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해고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인력들이 뭐 한국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인력들이 있나요? 있죠. 한국은 왜 도움이 되냐면 한국은 지금까지 사물 인터넷 쪽 별로 안 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개인정보 보호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해본 기업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저는 잘 알아요. 한국의 은행들은 빅데이터라고 있어요. 센터. 한국 은행들 빅데이터 센터 하는 게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건 빅데이터 기술 안에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진짜 빅데이터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인재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와 네. 빅데이터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시간이에요. 계속 생성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뭐 쌓여서 많은 게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죠. 실시간 계속 상생하는 데이터고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텍스트 데이터예요. 우리 빅데이터는 숫자를 생각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숫자. 막 숫자 막 이게 no. 텍스트. 우리가 뭐 카톡으로 우리들이 메시지 했잖아요. 그런 게 빅데이터예요. 그런 거 처리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실시간. 실시간. 그러니까 뭐든지 실시간. 이걸 해본 한국 엔지니어들이 거의 없을걸요?
내 보기에는 없는 거. 근데 아니면 한두 명? 근데 화웨이는 그런 인력이 많아요? 중국에는 많죠. 아, 왜냐면 중국. 중국이 계속 이쪽으로 왔으니까요. 특히 아. AI 쪽. 근데 또 이런 반론 제기할 수 있는 것도 네. 있을 것 같아. 그 뭐냐면요. 그 지금 어쨌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중국의 그 기술 그 많이 빼간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이슈를 제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어떤 그걸 핵심 요인으로 이렇게 채용하기가 겁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질문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래요? 특히 한국에서는 결국 중앙일보나 이런 그 이렇게 저 이쪽에 있는 보수 쪽에 있는 신문에 그런 게 가장 많이 나가요. 뉴스가. 아, 그 신문에 오피니언 글도 많고요. 근데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 기술 안 준다 칩시다. 예? 그럼 중국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국이 한국 기술 안 줘서 못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다음 두 번째 퀘스천. 한국에 줄 기술이 뭐가 있죠? 한국이 중국에다 줄 기술이 네.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5G. 5G? 중국이 더 아니 많은데? 5G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아무 기술이나 아무 말씀해 기술이나. 보세요. 뭘 줄 지금 뭐 기술 격차가 뭐 반도체 부분 외에는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던데 특수 분야들 외에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제재하는 거잖아요. 너무 빨리 와버리니까. 결국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14억이 넘는 인구가 이런 걸 경험한 본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 패권 국가들 보세요. 스페인, 뭐 네덜란드, 뭐 영국, 미국 이렇게 방대한 인구가 패권 국가 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특히 근대에 와서. 근데 여기에 이게 승수 효과가 승수 효과가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이게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가는데 이게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중국은 아무 형편없는 아이디어도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시장이 되니까 팔리니까. 근데 한국은 아무리 정확하고 정교한 아이디어 비즈니스만 맞은데도 실패를 해요. 근데 그게 다른 나라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래서 반도체가 중국이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는 돈을 태우는 산업이에요. 반도체가 성공하려면 자본, 인재, 기술이고요. 근데 자본이 일단 장기간 태울 수 있어야 돼요. 삼성이 성공한 거는 한국 정부가 밀어줬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자본을 계속 싼 자본을 제공했거든요. 이게 없으면 성공을 못 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사실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10년 전만 해도 24%였어요. 지금 12%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250억 달러 되는 우리도 이제 보조금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시장이 크니까 일단 돈을 계속 태울 수가 있고 돈을 태운 돈이 또 헛되지 않는 게 시장이 크니까 거기서 투입 비용을 다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돈을 태우고 못 태울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런 게임에서 중국은 선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인재나 한국에서 기술을 안 주면 다른 나라에서 안 주냐. 대표적인 게 독일이에요. 독일이 지금 뭐 메리켈이 200명 되는 기업가를 데리고 중국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중국의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런지 알아요? 앞으로 미래 기술은 개발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 자본 태환이 더 필요하고 예를 들면 과거에 10명의 엔지니어 있으면 했던 일들을 미래는 100명의 엔지니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의 엔지니어 1억 연봉이면 10억이 필요했잖아요. 100명의 엔지니어 쓰면 1억이면 100억 필요해요. 왜 더 늘죠? 주는 게 아니고? 기술이 어려워지니까요. 그게 기술이 더 어려워지고 그게 무얼 법칙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64나노미에서 28 오는 건 쉬워요. 근데 지금 7나노미에서 5나노미 가는 건 하늘의 별 단계 돈이 고배로 들어가요. 돈이. 근데 이걸 태울 수 있는 나라가 이게 자체 시장이 없으면 이 돈을 못 태운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5G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미국 다 민영기업이 하잖아요. 중국은 다르잖아요. 네. 민영기업들 보니까 미국 시장 가지고는 이 돈을 R&D 개발 비용을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이 왜 빨리 갔냐면 기술이 그 R&D 투입 비용을 중국에서 그걸 다 벌어온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 그걸 다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재가 미국에 몰리잖아요. 왜? 미국을 좋아하니까. 중국에 제일 똑똑한 사람 가고 한국에 똑똑한 사람 가니까 인재는 미국에 몰리고 자본성이 제일 크고 액세스는 중국을 통해 해온 거죠. 거기서 초기 투입 비용 다 찾아온 거죠. 그게 퀄컴이나 브로드컴이라든가 미국의 그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가 60% 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네. 근데 앞으로 기술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게
힘들게 중국이 빨리 갈 수밖에 없으니까 독일이 보니까 독일도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토니 블라이어 영국 총리가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이제는 중국의 발전을 막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커진 중국이 대체 세계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걸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토니 블레어. 예. 아니, 이제 말하는 거 보세요. 이미 여전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이, 한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최대한의 우리가 원하는 거, 이익이 되는 걸 얻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중국을 설득해서 우리 쪽으로 가치관이 가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큰 중국이 세계에 주는 이미지,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으려고 노력해서는 이미 더 이상 안 되고 네,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거죠. 있고 예. 그 상태, 이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예. 협력 관계를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가치관을 가게 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만약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우리가 다른 나라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런 거 빨리 그래서 고민하는 이제 게 더. 디커플링 얘기 나온 게 아닌가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빨리 죽여야 나중에라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토니 블레어 보기에는 늦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금 그 이야기 나온 그 디커플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각각 중심으로 한 그 어떤 연합하는 그 나라들끼리의 그래서 그게 EPN 예. 여기 지금 저기 저 미국 중심으로 일단 경제 자체 중국을 뺀 조직, 경제 조직을 만들고 세계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아세아판 나토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폼페오 그래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국은 더 아주 압박을, 양쪽에서 이제 줄서기 압박을 받는 건데. 근데 한국은 쉽지 않죠. 한국 할 거 다 하더라고요. 그 아까 그 아세아판 나토에도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몽골, 일본, 예? 미국. 그런 그 정부는 다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요. 양쪽에서 하는 거 다 알아서 중간 다 정리되어 타기.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엔트그룹의 그 위챗페이 규제도 이제 좀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지금 나오던데. 그걸 많이 웨이챗페이하고 알리페이. 근데 그거는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해외에 나가서 한국도 지금 저 백화점이나 어디 가나 웨이챗페이 다 돼요. 알리페이도 되고요. 그래요? 아, 중국 관광객들이 써야 되니까. 예, 맞아 쓰는데 그러게 되면 당연히 한국 가게에서 웨이챗페이, 알리페이 받기 시작하면 위안화가 사용이 확대되겠죠. 해외에서 그렇죠. 사용이. 아, 위안화의 확산이 되겠네, 사용이. 네. 그러니까 그래. 위안화 국제화 유리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니까 이거 위안화 국제화 유리하네. 그렇군요. 네. 근데 조금 전에 그 반도체 얘기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시진핑 그 주석이 그 뭐라 그러죠? 그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크니까 지방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부터 해가지고 펀드를 엄청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네. 반도체에다 산업 투자하고 펀드. 기업이 막 생겨서 뭐 1,400개가 넘는 네. 뭐 반도체. 네. 근데 그 중에서 돈 버는 건 10개밖에 안 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부실화. 그렇죠. 근데 우리 과거 그 60년대, 70년대처럼 네. 정부에서 이 멀쩡한 기업한테 야, 이거 이대로 망하게 두면 안 되니까 이 기업 너네가 인수해서 좀 해봐. 이러면서 그러면 또 이게 애국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우수한 기업들도 어느 순간 부실 기업을 끌어안아 가지고 부실화될지 모른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지금 이번에 그 몇 개 기업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아직도 반도체로 돈 버는 업체가 거의 SMIC가 겨우 그리고 하이실리콘, 걔네는 화웨이 쪽이니까 유니그룹, 칭화 몇 개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돈 태우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중국은 그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될수록 풀을 높여가지고 돈을 많이 태워서 할 수 있는 애들을 빨리 하게 하는데, 그래서 근데 중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가 내 보기엔 앞으로 10년이 돼야 좀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목표가 뭐냐면 2030년에 반도체 전반 생태계에서 다 국산화를 실현하는 거예요. 적어도 80% 이상을 국산 부품 쓰는 거예요. 그게 중국식 표현을 하면 중국이 내순환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쌍순환 들어봤죠? 아, 쌍순환. 네. 그 중에 그 내순환 있고 외순환이 있어요. 외순환 외국과의 이 경제 관계를 말하고, 내순환은 쉽게 말하면 중국 국내에서 공급 체인을 완비화. 아까 말 반도체 놓고 말하면 설계, 장비, 제조, 후공정, 테스트 뭐 이런 거 갖다가 과거에는 외국 기업이 다 해줬잖아요. 중국은 주로 그냥 갖다 썼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다 우리 자체를 하겠다는 그게 내순환이에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거의 하기도 하고.
주요한 제조업의 중에서 대부분 밸류체인 갖다가 다 중국 국산화 실현하겠다. 원래는 한국에서 부품 조달하고 뭐 조달해서 조립해서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중국 그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이제 그거 안 하고 중요한 산업의 밸류체인을 다 국산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국산화율을 높인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 다 돌아가게 하는 거죠. 부품 조달부터 시작해서 생산, 판매 다 국내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은 주로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게 내순환이라는 의미예요. 예? 예, 그거예요. 그리고 미래 산업에 선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순환. 그게 아까 말하는 화웨이 같은 게 대표적인 뭐 스마트 제조, 스마트 도시 이런 데서 선도로 그게 내순환이고 외순환은 뭐냐면 이렇게 미래 산업에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1위 기업이 된 다음에 다시 외국에 수출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서부터 막 그 해가지고 예, 2030년 이제는 내가 하이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수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외순환은 뭐죠? 우리가 노동력만 미국이란 사장한테 내가 노동력을 팔아먹고 산 거죠. 월급 받으면. 근데 이런 외순환은 이제 싫다. 이제 한 10년 지나면 내가 보스가 되겠다. 내가 사장. 내가 나를 위해서 생산하게 하는 내가 그게 지금 말하는 외순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과잉 투자로 인한 그 어떤 부실의 크기가 확대가 되면서 좀 리스크가 커지는 건 없나요?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많은 돈들이 지금 한 10년 돈 태우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근데 거의 다 그냥 뭐 저기 저 낙동강에 R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어로. 낙동강에 던져진 낙동강에 오리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낙동강 오리알. 버려졌다는 의미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반도체 태운 돈들이 낙동강에 오리알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아까 장비, 설계, 파운드리, 그다음 메모리, 후공정에서 대표 기업은 하나씩은 다 나왔어요. 그게 성과예요. 근데 아직도 세계적으로 수출할 정도로 있는 실력 있는 기업은 없고요. 국내에서 쟤네끼리 서로 SMIC도 주로 국내 기업들한테 칩을 만들어줘요. 뭐 64, 뭐 28, 뭐 이런 거 해외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은 부실이 있다 보면 보통은 이제 망해야 되잖아요. 돈이 더 이상 안 들어오고 기업이 망해야 되는데 중국의 어떤 시스템상 그 망해야 되는 기업들을 다른 기업에게 떠넘기면서 이게 이전이 되는 거 아니냐, 부실이. 근데 반도체는 국유기업들이 그래요. 국유기업들 다 부실이거든요. 근데 거기 직원들이 몇만 명씩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버려요. 그러면 좋은 기업들한테 넘겨줘요. 이거 좀 살려봐라고. 지금 그래서 내가 항상 중국 경제도 비관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도체는 덜해요. 그런 문제가. 근데 그 돈들이 다 그냥 각 지방 정부별로 펀드를 만들었어요. 막 천억 펀드 이렇게. 근데 그 돈들이 반도체는 있잖아요. 정말 진입장벽이 높아요. 아까 말했죠. 자본, 기술, 인재. 근데 내가 자본은 중국이 있다 칩시다. 근데 기술은 해외에서 갖고 왔잖아요. 독질에 오든 뭐 어떻게 오든. 근데 지금 인재가 부족해요. 절대 부족. 왜냐면 이 반도체는 인재가 한두 명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풀이 풍부해야 돼요. 그게 뭐 31개 성시에서 지금 34개를 행정 개편을 했는데 다 반도체를 하면 서로 뺏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경쟁이 적고. 치열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코스트만 올려놓고. 저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인재가 절대 부족. 그래서 지금 중국 각 대학들에서 반도체 학과가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엄청 투자하고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 80년대 반도체도 엄청 투자한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인재.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나 이런 한국의 SK 이런 은퇴한 그 고위 임원들이 골프나 치지 말고 중국 가시면 엄청난 도움 받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 뭐 하셨던 분이 장회장, 그랬다가 좀 크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한국 이런 걸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 그거 아세요? 많이 가 있다는 거. 화웨이 엄청 많아요. 한국 직원들. 그리고 한국 가서 반도체 실제 공장을 설립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반도체 쪽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거기서 성공해서 선종이가 되면 되죠. 그게 몸은 중국이지만 그게 한국 사람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과거 마인드를 버리시고요. 중국이 500대 기업이 전 세계 500대 기업이 중국이 지금 제일 많거든요. 219개가 중국 기업이고 미국은 한 206개 초월했어요. 미국을. 자 그러면 그 500대 기업이 대주주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예? 법인은 중국에 있는데 대주주가 한국인, 그럼 그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에요. 대주주가 한국 사람이에요. 기업은 중국에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삼성전자도 외국인 주주가 50% 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경제 영토를 높여야 된다고요. 이렇게 작은 요 지금 북한 때문에 섬나라가 됐잖아요. 요 작은 나라에서 다 같이 죽을 거예요. 아니면 해외 나가서 정복할 거예요. 경제 영토를 넓혀야 된다고요. 어떻게? 투자 금융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간다고 욕하면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사람들 빨리 가게 해서 거기서 빨리 성공시켜야죠. 또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픈 마인드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겠지만 선순환 작용들을 보면 근데 그걸 우려하는 거죠. 기술이 넘어갈까봐 제가 노하우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반도체 공부 계속 하잖아요. 한국의 삼성전자도 이 대단한 기업도 그 전반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해를 진짜로 하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이 큰 그룹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고평가하지 마세요. 그 2명 빼고는 다 가도 돼요. 그 2명이 누구예요? 몰라요. 알아 찾아보세요. 전방 밸류 체인. 알겠습니다. 그처럼 이게 분공이 돼서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뭐 절체절명이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죠. 한 사람 빠져서 우리 기업이 죽고 살고 하면 그게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 시대에서 적합한 머리를 좀- 마인드 예. 좀 크게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냐 우리 나라의 경제 영토를 넓히자 네. 이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